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국내 주식 전략 담당하고 있는 노동길입니다. 2024년도 한국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 코스피는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중국 시장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기대감들이 한껏 반영이 됐었고요. 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강세 흐름에 편승해서 한국 시장은 상반기 굉장히 뛰어난 수익률들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하반기가 들면서 온도는 다소 변화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속도 조금 둔화되고 굉장히 난이도 높은 시장으로 변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최근까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0년도 이후로 한 세 차례밖에 없었던 이 공매도 금지가 다시 한번 재개되는 등 강도 높은 변동성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전망에 앞서서 저희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쉽게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쭉 들으셨던 내용대로 매크로 변수들은 통화정책 같은 부분이 조금씩은 완화되는 부분들이 관찰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이나 아니면 제조업 중심국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의 반등 사이클들이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좀 꼽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와중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형주, 수출주, 대표적으로 반도체 중심 IT나 경기 민감주들이 위로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 관련된 투자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래프들은 2024년도 코스피가 직면하게 될 경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주순환 경기 사이클들은 조금 하향하는 반면에 이 제조 중심의 이 지표들 예컨대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부분들은 바닥에서 이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제조 지수들 같은 경우는 소순환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GDP가 아무래도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정도의 성장세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주식시장 환경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제조업 경기가 올라오는 와중에서 이에 밀접한 기업이익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가운데 있는 국가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조업 관련된 국가들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구간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쉽게 빼놓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순환 경기 사이클들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관심이 조금 더 실릴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통화 정책을 위반하는 정책 위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유념 있게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의 긴축 속도가 조금씩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거의 확실해 보이는 금융 상황들은 아무래도 실질 금리에 대한 부담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질 금리 즉 물가를 고려한 명목금리 상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의 서비스를 소비하는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경제에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진짜 금리 수준이 실질 금리 상황일 텐데요. 실질 금리에 대한 부담은 계속 높아질 것 같다는 게 연준에서 내놓고 있는 대표적인 시각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잡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만지작하기보다는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뒤로 지연하면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 실질 금리 위주의 통화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이동을 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저희는 내년도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높게 유지될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실질금리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행인 부분들은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도 이후에 있었던 실질금리의 급등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항상 하락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른쪽 그래프를 조금 더 유념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10%짜리의 조정은 중간에 부침들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금리의 상승 구간들보다는 오히려 하락하는 구간에서 만들어졌었다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금리가 여전히 경기 상황들 때문에 높게 유지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베어리시한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실질금리가 하락한 이후부터 주식시장이 약간은 불편한 경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 시점을 내년도 하반기나 아니면 2025년도 상반기 어디쯤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코스피의 장기 추세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한국 시장, 즉 코스피 같은 경우는 IMF 이후에 있었던 산업의 구조조정 시기를 제외하면 약세장 영역으로 기술적인 구간에서 빠졌던 바들은 잘 없는 상황들입니다. 내년도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추세선을 가운데 놓고 위아래로 등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추세선과 플러스 1편차 사이에서 구간에 등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 추세선은 코스피 기준으로 2400에서 2600선 정도입니다. 여기서 10% 정도가 하향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가격 매력이 굉장히 크게 붙어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투자 전략을 중요하게 세워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의 기업 이익과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바로 기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한 상황들은 왼쪽 그래프에서 직접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제조 중심의 국가이고 또 수출에 대한 비중도 높은 상황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수출주나 제조업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출 회복에 따라서 실제로 시장의 EPS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들을 장기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국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주요 수출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주변국들의 수출 추이들도 올해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반등 기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대만, 한국과 할 것 없이 비슷한 나라 국가들군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해당 국가군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그림들을 왼쪽에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익 측면에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른쪽 차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효과를 이제부터 한국의 기업 이익 측면에서 완전히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의 채산성이 바로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레깅 효과를 갖게 되는데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이커브 효과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EPS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후행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내년도 3분기까지도 현재 회복세를 그리고 있는 코스피의 EPS가 계속적인 회복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조금씩 둔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원달러 환율의 하락된 부분들이 마진에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보면 기업이익의 경로도 내년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조금 더 유리한 흐름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게 저희가 전체적인 기업 이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내년도 이익 개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확신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경기가 실제로 도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숫자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기업이 개선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통해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의 재고 순환 지표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을 탈피하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출하가 재고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 수출 판가들이 직접적으로 개선되기가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시장보다는 더 위에 있었고 오히려 지수가 빠질 때는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이 해주다 보니까 내년도 기업 이익에 대한 신뢰성들은 좀 높아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숫자로 찍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탑다운을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오른쪽 그래프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완전한 빅사이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은 조금씩 생산을 줄이면서 가격의 상승을 좀 만들어주는 측면들이 과거에 장기간 존재를 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주목을 하실 수 있는 그래프들은 파란색인 반도체 장비의 수입이 정점을 지나
지난 이후에 짧으면 2년, 길면 2년 4개월 뒤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바닥을 잡고 회복을 했었다라는 반복된 패턴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의 수입의 고점은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2년에서 길면 2년 4개월, 시점으로 따지면 올해 10월 아니면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이제는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주가에는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들을 확인한 이후부터 투자자들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의 환율의 하락이라든지 전반적 코스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들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 코스피의 턴어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로 꼽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기업이익은 반등을 하는 반면에 최근에 가격 조정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즉 시가총액 대비 주식시장의 가격세들은 어느 정도 부담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선은 왼쪽 그래프를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조정 코스피 PR, 제가 장기 EPS 10년 동안의 평균을 좀 내서 코스피와 비교를 해본 차트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이익 성장이 나타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의 모습들을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의 PER, 즉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는 하위 15% 영역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가격의 매력이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내년도 시장 전망을 해보면 기업이익의 개선 가능성들을 머릿속에서 다 지우고 지금까지 벌고 있었던 장부가 대비로 코스피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익 성장된 부분들을 전부 다 지우고 벌고 있는 장부가 대비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해본 차트입니다. 후행 PBR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후행 PBR 기준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었던 시점은 크게 3번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일본과 한국의 무역 통상 마찰 시기, 2020년도 코로나 시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구간의 PBR은 0.9배를 하회를 하고 있고 금융위기 당시 수준과 비교했을 때 6%에서 7% 수준밖에 아래가 열려있지 못한 상황들입니다. 이는 바꿔서 말하면 금융위기 당시에 기업의 이익의 위축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경기의 둔화 양상들을 전부 다 반영한 밸류에이션과 비교하더라도 아래가 그렇게까지 크게 열려있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PBR 같은 이런 밸류에이션들은 ROE, 즉 수익성에 대한 지표들의 함수이기 때문에 ROE가 빠지는 국면에서는 밑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도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는 ROE가 좀 하락하고 있던 국면들에 있다 보니까 PBR이 버티지 못하고 아래가 열렸던 그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들은 아닙니다. 오른쪽 그래프 최신 상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이익은 이미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저희가 ROE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적정 수준의 지수 구간은 2500에서 2550선 정도가 돼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된 요인들이 해소될 경우에 지수가 단번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1차적인 회복을 바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 대해서 근간이 되는 것은 제조업 경기 회복일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IT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들의 전망들이 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왜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리스크들을 염두에 두고 현재 한국 시장을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 두 번째는 금리 상황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 그레이스완이다라는 표현을 좀 빌려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진 않고 만약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파장이 클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레이스완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의 그레이스완은 바로 유가와 금리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우선은 최근에는 이 유가의 공급 측 상승 요인들이 되게 심화가 됐던 구간들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산유량 감축 합의 연장 같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10월 초
후부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양상들이 펼쳐지게 됨에 따라서 산유국들이 여기에 참전할지 모른다는 우려감들이 여전히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좀 가득 차 있는 상황들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즉 유가의 공급 측 상승 요인들이 여전히 위에서 등락을 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반등 근거로 잡고 있는 이 제조업 경기의 개선 가능성들을 낮추거나 없애버릴 가능성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수 상단이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 따라서 연말까지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좀 다소 질이 멸렬한 수준의 등락을 할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금리인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금리가 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채산성을 갉아먹기 시작한 구간들까지 조금 더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만기가 집중이 되어 있죠.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기준금리 상황들이 높고 시장금리 상황들이 높다 보니까 다시 한번 회사채를 발행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더 높은 금리로 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들은 회사채 발행에 실패할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아마 회사채 시장은 이 구간에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들도 염두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반대편에 있는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을 높여줘서 멀티플을 낮출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변동성 요인으로 감안하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는 퀄리티 있는 주식들이나 아니면 자금 조달에 대한 니즈가 없는 수출주들이나 아니면 대형주들 위주로 이 리스크들을 좀 비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반면에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재무 구조가 다소 취약해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수급과 지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는데요. 내년도 6월 30일까지 우선은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과거에 3차례 정도 공매도 금지 이벤트들이 있었고, 가장 직전에 있었던 이벤트들이 코로나19 당시의 이벤트들이었고, 그 당시에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70%가 넘는 정도의 개선세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 기억에서는 좀 우호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서는 당분간 스마트 머니들의 유입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당분간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들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쇼커버, 즉 공매도 잔고를 청산하는 상황들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것 같고, 이에 더불어서 보통 거래대금에서 8에서 12% 정도를 차지했었던 공매도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들도 사라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쇼커버와 아니면 이 공매도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의 완화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공매도 금지는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의 경험칙상 이 쇼커버에 대한 부분들은 길면 2주 정도가 지나면 정점을 지나는 것으로 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될 경우에는 이제는 투자자들의 키가 펀더멘털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경기의 반등 가능성들, 그리고 중동 지역의 분쟁 리스크의 완화, 이런 부분들의 주식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경우에는 사줄 주체가 있어야겠죠. 저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년도 코스피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있는 경기 상황들은 지금까지 좋았었던 서비스 경기는 다소 좀 둔화될 것이다. 두 번째로 재화 소비가 2년 정도 위축된 과정에서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제조업 지수가 바닥에 조금 회복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와 제조업 경기의 격차가 줄어든다. 이 구간에서 달러는 아무래도 약세 압력을 띨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세들을 1차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가의 공급 측 요인들이 정점을 지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들은 아마 한국 주식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유가의 공급 측 스퀴즈가 강화될 경우에 가장 좀 팔고 싶어하는 시장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진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둘 다 불리한 이중고에 한국 시장이 위치해 있던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점을 지나는 그림들로 아직까지 갈 경우는 좀 험난해 보이긴 하지만 현실화될 경우에는 한국 시장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들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IT와 아니면 전체적인 재화 수요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IT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큰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들을 중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결론 부분입니다. 코스피 지수 저희는 내년에 2200선에서 2800포인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11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9배에서 11배 중반 사이에 등락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궤적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상반기 시장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재고순환 측면에서 제조 경기의 회복세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경기의 업황 턴어라운드, 그 통화정책 긴축의 정점 통과 이후에 이 금리의 민감도가 조금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가 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순환 경기 사이클의 선진국 중심으로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들을 들어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시장의 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업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종 전략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턴어라운드입니다. 저희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이익이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에서 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 위주로 실제로 수익률들도 좋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좀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1년도나 2015년도, 2020년도와 같은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됐었던 구간들에서 해당 패턴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익 성장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업종들을 접근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내년도에 경기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기업의 이익 신뢰성들은 조금씩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의 상단에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것인데요. 내년도 50% 이상의 이익 증가율을 이끌고 가는 업종들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중심의 IT 섹터군에 있는 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외에 조선이라든지 화학, 레저와 같은 업종들의 이익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업종의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잊기 쉽지만 중요한 전략들인 이익 성장률이 높은 업종들을 연간 기준으로 잘 가져가 보자 하는 전략들에 가장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가장 핵심은 여전히 반도체일 것 같은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재고 자산의 회전율들은 이미 바닥에서 회복되는 양상들, 바닥을 통과하는 양상들을 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시차가 좀 지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 반도체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당 관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기업들은 바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반도체 수출보다 근데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 경기 턴어라운드를 내년도 상반기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반도체 종목의 비중 확대 시기는 2023년도 4분기, 즉 현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었던 잊혀진 주식에 대해서 사보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은 개별 주식들의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고 호재보다는 악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국면들이 그동안 펼쳐졌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악재에는 둔감한 종목들을 사보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업종 기준으로는 딥밸류 종목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적 추정치들의 하향 가능성이 높지 않은 업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지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엔터 레저 종목들, 그리고 컨텐츠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업종, IT 하드웨어와 건설 업종들의 EPS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룸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대체로 딥밸류에 빠져있는 상황들 가운데 이익 부분들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져 있는 업종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엣지는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도주들은 글로벌 시장과 크게 소외되는 모습들을 장기간 보여주지도 않았죠. 전체 세계 시장의 성장세들을 끌고 가는 변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변치 않았던 성장주들은 여러 세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저는 트로이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글로벌의 주도 성장주들은 크게 세 가지였죠. IT, 헬스케어,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2012년도 이후로 전 세계에서 해당 종목들의 성과는 전체 시장을 완전히 견인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헬스케어 종목들은 지난 2년 동안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모습들을 장기간 펼쳐졌던 측면들도 강합니다. 반면에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의 지출액들 같은 경우는 이전 추세를 완전히 회복하고 지금은 추세를 강하게 상향 돌파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저희는 내년도에도 지난 2010년부터 장기간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성장주의 사이클들이 완전히 뒤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관련된 AI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갖는 와중에 장기간 소외된 업종들인 헬스케어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성장주들이 가치주 대비 실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지만 지금은 회복 기조에 들어서는 과정이고요. 해당 구간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2024년도 코스피 업종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 장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살표들은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 비중을 싣고 비중을 덜어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좀 자랑하고 있는 기업 분석과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같이 좀 접목시켜서 작성을 해본 상태인데요. 재밌는 부분들은 가치주들 그리고 민감주들 같은 경우 상반기 때 조금 더 오버웨이트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하반기가 되면 아마 소외되었을 방어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조금씩은 개선된다는 흐름들을 머릿속에 놓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뚜렷하게 오버웨이트를 연간 기준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업종들은 바로 딱 하나 존재합니다. 반도체인데요. 2024년도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도 코스피 시장 전망의 제목을 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이 노래 제목을 좀 인용해서 작성을 좀 해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환경들이 좀 척박해 보였지만 앞으로는 다시 한번 꽃이나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이런 제목들을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